참 오래 걸렸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2019년 12월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가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파면시켰습니다. 자, 파면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얘기하는 건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 받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제도적인 허점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당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서 학교와 논의해서 교수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수업권 제한을 줬죠. 스스로가 제약을 주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3년 6개월에 걸렸습니다. 1심 판결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사실 징계하고 네. 법원의 판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징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총장이 아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사실은 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네. 핑계를 대가면서 네. 징계를 미룬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네. 사실 그 전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그 일정 부분 이제 조국 전 교수죠. 네. 교수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징계 사유 같은 걸 조사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 뭐 1심 판결이 나오면 뭐 그걸 보고서 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1심 판결이 3년 2개월 만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3년 6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바로 직위 해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되고 바로 다음 달에 직위 해제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직위 해제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그때 결정을 했더라면 그 후에 뭐 교수직 강의를 안 하면서 뭐 봉급을 받고 뭐 이런 논란은 사라지는 거죠. 자, 징계가 늦어진데 지금 최병묵 위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어떤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은 조국 교수 본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조국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대학교가 무슨 조국 수호대도 아니고 2년 가까이 이렇게 월급 줘가면서 학교에서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5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은 파면이었습니다. 파면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교수로서 어떤 불이익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불이익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징계 중에 제일 중징계가 이제 파면이죠. 네. 일단 파면이 되면 이제 교수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교수할 수 없고요. 또 5년 동안은 이제 공무원이랄지 이제 타 학교에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박탈된다고 볼 수 있고, 네. 사학연금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되고요. 또 교원연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네. 근데 뭐 이건 당연히 뭐 파면 대상이었다 보고요. 사실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뭐 여기 대해서 이의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3년 6개월 걸쳐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징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더군다나 1심 판결 선고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징계 해제되고 이제 월급까지 뭐 한 1억 상당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 봐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한다랄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성급한 결정이고 불복해서 명예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총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저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군데에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우리 또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한데 이 정도 사건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는데 3년 넘게 걸린 이해가 있는지 저는 참 묻고 싶고요. 그것은 일단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총장이 그것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고 본인이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징계할 수 없다라고까지 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을 지켜준 것인데 저는 법원과 서울대가 합작해서 네. 여지껏 3년 반 넘게 조국 전 장관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이 어떻습니까? 일단 3년 6개월이 걸린 것 자체는 국민들께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수사를 원포인트 수사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고 뭐 가족들, 동생, 친척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증인신문하고 증거조사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멀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재판에 있어서의 방어권 행사 기간이 길었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징계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600만 원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것, 청탁금지법 네네. 위반이죠. 그리고 PC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증거 은닉 교사, 그리고 운영 보고서에 대해서 증거 위조 교사인데 징계 사유 자체는 세 가지예요. 다른 뭐 기소 내용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실제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좀 기다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못하다. 뭐 이건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만 네. 법률적 다툼 그리고 세 가지 징계 사유 중에 두 가지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징계를 지연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여지껏 그러면 교수가 기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문제됐을 때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줬느냐. 다투는 사건에서 기다려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징계를 하거나 기소가 되자마자 징계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위조나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6개월을 기다려줬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징계 혐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면을 한 배경, 구체적으로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이제 교수에게 최고 징계 내렸는데 조민 장학금 수수 유죄가 결정타였을 것이다.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사모펀드 운영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와 PC 하드 증거 은닉 교사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민 장학금 수수 유죄가 결정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영향을 준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조민 씨의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이 부분에서도 부인을 했는데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거는 이제 본인이 뭐 방어권 행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1심 판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계속 그 확정 판결 때까지 유지가 될지는 뭐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판사 입장에서 봐도 저런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어떤 항변, 네. 뭐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거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일부 그 현역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파면 결정으로 이제 서울대로의 복귀는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출마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즉각 반박 입장문 내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설명을 덧붙였는데, 서울대 뭐 성급하고 그리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표하고, 그리고 최종 재판 뭐 저 얘기도 나왔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좀 언급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왔고, 뭐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뭐 부당함을 다툰다 하면 그러면 파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툰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건희 변호사님? 아니 뭐 사례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의 사례는 제가 볼 때는 뭐 항소한다는데 항소 자체가 사실 용어가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하려면 이제 소창심사 청구하고, 네. 만약 여기에서 또 기각이 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부산의전원에 이제 입학 취소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했지만 결국 1심 패소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심, 항소심 다 패소할 거예요.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1심에서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됐고, 그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뭐 2심, 3심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은 네. 사실은 이 파면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 전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승복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아까 그 저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조 전 장관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검찰 행태에 대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 그러는데, 우리가 증거 많이 봤잖아요. 카톡에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장학금을 이번에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 조용히 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하는 말이 애들 단속하시느라 보라, 모른 척하라. 뭐 이런 카톡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너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할 사안이지 자신이 분노할 사안인가, 저는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자신의 뭐 SNS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강연이라는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 상반되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실망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과거 SNS에 올렸던 글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죠. 조금 전에 잠깐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10년 전 트위터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런 글들, 그리고 뭐 올바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걸
본인이 정작 지키지 않는 모습에 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던 그런 조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것 같은데. 근데 조 전 장관과 뭐 각별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있죠. 최강욱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파면 결정에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지금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감수할 수 있는 측면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타이밍상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최강욱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장동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3년 6개월이나 지난 이 타임이 이제서야 징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것들을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이것을 계속 미룬다면 조 전 교수는 계속해서 서울대로부터 봉급을 받아갈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쌓여갈 것인데 아마 서울대가 일찍 파면 결정을 했더라면 조 전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소청 심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들을 소급해서 받으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징계가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 전 장관은 그에 대한 봉급은 계속 받아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파면이 됐을 때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다시 반납해야 되냐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나서가지고 왜 하필 이 타임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을 도우러 나온 것이 최강욱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조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실제 이 타이밍 얘기는요. 사실관계는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대에서 파면 조치를 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서울대 징계위원회 결정은 이미 한 달 전에 그 오늘 어저께 연다고 예고가 돼 있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왜 하필이면 그러면 6월 10일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총선 출마 얘기를 꺼내느냐. 오히려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의원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오세정 전 총장이 1심 판결 선고 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발표를 했다고 봐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평산마을을 가고 정치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에 부담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날짜를 좀 빨리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최강욱 의원처럼 이런 얘기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방어권이 존중되어야 되니까 대법원 판결 선고 확정되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은 뭐 본인들의 방어권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1심 판결 선고 후에 한다고 했고 또 법원의 1심 판결은 존중되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법원 판결대로 했고 서울대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존중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조국 전 교수는 또 당연히 뭐 본인의 권리니까 행정소송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상 총선 출마설이 뭐 액면상으로는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대 결정이 나와서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일단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따져보면 지금 최병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서울대가 파면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고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왜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나왔는지 그 타이밍이 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치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런 설명 내지 사과가 선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 길이 없는 길로 그냥 뭉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제가 뭐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이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예.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요. 아하. 서울대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거 뭐 오세정 전 서울총장의 어떤 판단도 있었겠지만 재판의 지연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재판 지연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줬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도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겹쳐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서울대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게 이런 뭐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제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났지 않습니까? 네. 정경심 징역 4년이 나왔어요. 그럼 왜 조국 전 교수, 조국 전 장관이 왜 총선을 출마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훼손을 위해서? 총선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이 난 거 아닙니까? 네. 부인에 대해서 판단이 났고 딸에 대해서도 1심 판단 났죠. 자신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라는 판단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뭐 속칭 말로 우리가 범법자고 그것이 법원서까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선거를 나온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뭐 선거에 나오는 건 본인이 자유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뭐 제가 볼 때는 조 전 장관을 아직도 굉장히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봐요. 특히 네. 이제 철험회, 뭐 김남국 의원이랄지 최강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조국의 추종자 정도 될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서 출마를 하면 물론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하든 민주당으로 출마하지 않든 간에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봐요. 네.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국민들이. 저건 민주당을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당연히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공천을 해준 거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총선에 뜨거운 이슈가 될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총선에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면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뭐 저것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바로 민주당이 당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 대표직을 자신의 사법 방탄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원 당규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았다면 조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총선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도 바뀌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을 방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본인도 그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방탄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저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고서야 본인이 지금 1심 판결을 났고 그것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보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나중에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총선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총선 출마를 좀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겠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왜 출마를 하는 것과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공천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민주당이 아니고 또 그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어떻게 민주당 공천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당헌 당규가 변경돼서 1심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가 개정된 것. 이건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할 것이다. 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국민에게 선택받았을 때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출마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재판 지연 부분은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고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절차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길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일단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이건 국민적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뭐 본인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다가 뭐 부인이 또는 딸이 아들이 조카가 친척이 이렇게 재판받고 한 거 본인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꼬집는 신문들이 꽤나 많은데 국민일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사설 보시죠. 교수직 파면된 조국이 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에 빠졌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글을 쓰니까 그럼 길 없는 길은 뭐냐? 이거 총선 출마 아니냐? 그리고 교수직 파면까지 된 마당에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고 그리고 뭐 뭔가를 해야 한다면 출마밖에 길이 없을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글을 본인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논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단 뭐 민주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어제도 김의겸 의원이 없다. 뭐 몇 가지 조건은 무소속이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과 민주당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멀리 나간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무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색깔이 좀 지울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걸 떠나서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자하고 대부분 겹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유권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서 그러면 공천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적인 논쟁에 빠지게 될 것이고 갈릴 거예요 아마. 네. 갈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쟁에 또 2차 논쟁에 휩싸일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온 거고 공천을 한다면 민주당 지지표가 결국 나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마 조국 전 장관 뭐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민주당은 머리가 상당히 아픈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